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욱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수원 영통역 6번 출구를 빠져나온 저는 거의 뛰다시피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니 약속 시간까지 딱 5분이 남았더군요. 3월의 쌀쌀한 저녁 바람이 볼을 스치는데도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64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늦을 뻔한 적이 없었는데 하필 오늘 영통 전통시장에서 운영하는 제 분식집에 급한 손님이 몰려서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이 늦어진 거였죠.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자 저녁 퇴근 시간의 영통거리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횡단보도마다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었고 도로는 빨간 브레이크 등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종종 걸음으로 뛰어갔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뛰니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오늘만큼은 절대 늦을 수 없었어요. 아들 지훈이가 보내준 지도를 보며 골목을 돌아서자 멀리서 한우 숯불 정육식당이라는 커다란 간판이 보였습니다. 2층 건물 전체를 쓰는 제법 큰 식당이었어요. 건물 앞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제가 걸어서 온 것을 본 한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숯불 냄새와 함께 따뜻한 열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저녁 7시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천장에 매달린 환풍기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직원들은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를 뒤집느라 분주했죠. 벽면에는 각종 한우 부위를 설명하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정육 코너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서서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의 테이블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앉아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여 악자직거렸어요. 그런데 창가 구석자리에만 묘하게 조용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비 사돈이 앉아 있었죠. 최미정 씨 예비 사돈이 될 뿐이었습니다. 58세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그보다 젊어 보였어요. 화려한 보라색 블라우스는 어깨 부분에 반짝이는 큐빅 장식이 달려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두세 개씩 겹쳐져 있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는 누가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은 명품이었고 손가락마다 화려한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에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서둘러 인사를 하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약속 시간보다 8분이나 늦으셨네요. 그녀는 대놓고 손목 시계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가시가 잔뜩 돋쳐 있었죠. 저는 집이 바로 의왕포일지구라 일찍 와서 기다렸잖아요. 멀리서 오시는 걸 감안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지키셔야죠. 첫 만남부터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다니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들 지훈이의 결혼을 위한 중요한 자리였기에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퇴근 시간이라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뭐 됐어요. 앉으세요. 예비사돈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메뉴판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메뉴판은 가죽 커버에 금박 글씨로 되어 있었는데 가격을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우 등심 1인분에 7만 원, 갈비살은 8만 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영통에서는 그나마 제일 유명한 한우집이래요. 솔직히 서울 강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동네 수준이 다 그렇죠. 사모님께서 이해하셔야 해요.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런 허름한 곳에 와준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베푼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아들 얼굴을 봐서 참자를 되뇌며 메뉴를 살펴봤습니다. 한우 등심이랑 갈비살 혼합으로 2인분 주문할게요. 제가 직원을 부르려 하자
예비사돈이 손을 저으며 말렸습니다. 에이, 그것만 시키면 어떡해요. 육회도 시키고 불고기도 추가해야죠. 저는 고기 많이 못 먹으니까 사모님이 드셔야 해요. 그렇게 주문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4인분에 가까운 고기와 육회 냉면까지 주문하게 되었죠. 가격을 대충 계산해 보니 3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곧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 기본 반찬들을 가져왔습니다. 명찰을 보니 김태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파트타이머라고 쓰여 있었어요. 건장한 체격의 청년은 정중하게 반찬을 내려놓았습니다. 깔끔하게 담긴 나물 반찬들과 신선한 쌈채소,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까지 저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예비사돈인 최미정 씨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직원이 아직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거침없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이 집은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한 거예요? 가짓수만 많고 먹을 건 하나도 없네. 태성이라는 직원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샐러드 소스는 왜 이렇게 달아요? 건강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걸 싫어한다고요. 그리고 이 김치 딱 봐도 중국산이잖아요. 최미정 씨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들어 올려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사장한테 몇 번을 말했는데도 안 바꾸네. 정말. 젊은이, 사장 좀 불러와요. 태성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자 제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맛있어 보여요. 수고하셨어요. 제가 직원을 보내려 하자 태성이 저를 잠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한, 안타까운 듯한 복잡한 감정이 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우가 불판 위에 올라가고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최미정 씨는 집게를 들고 고기를 이리저리 뒤집으며 또 불평을 시작했어요. 이 고기 색깔이 왜 이래요? 진짜 한우 맞나? 마블링도 별로 없고. 옆 테이블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하면서도 이렇게 민망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사모님, 이제 곧 사위가 될 지훈이가 모아놓은 돈이 그리 많지는 않은가 봐요? 최미정 씨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우리 라인은 결혼하면 바로 판교나 분당 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사모님께서 좀 보태주실 수 있으시죠? 그녀는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딸 가진 부모는 죄인이라더니 제가 괜히 죄송스럽네요. 그래도 요즘은 시댁에서 신혼집은 해주는 게 기본 아닌가요? 우리 라이가 시집가서 고생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아파요. 저는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둘이서 시작하는 건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형편껏 도울 생각입니다.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최미정 씨는 입을 삐죽이며 고기를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뒤적였어요. 그러면서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사모님은 아드님 하나뿐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인색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라이 같은 며느리 어디 가서 또 구하시겠어요? 광고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젊고 예쁘고 집안도 괜찮고. 순간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괜찮으면서 왜 딸 결혼 자금은 시댁에 의존하려 하는지. 하지만 꾹 참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최미정 씨는 끊임없이 불평과 요구를 늘어놓았습니다. 불고기 양념이 너무 달다, 상추가 시들었다, 된장찌개가 짜다는 등의 트집이었죠. 심지어는 물컵에 얼룩이 있다며 큰 소리로 직원을 불러 3번이나 바꿔오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밥을 한 숟갈 뜨고 밥그릇을 살짝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릇 바닥에서 뭔가 얇은 종이 같은 게 손끝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밥그릇을 살짝 들어봤습니다. 그 밑에는 작게 접힌 흰 종이 조각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왜 내 밥그릇 밑에 이런 게 붙어 있는 걸까? 머릿속이 순간 복잡해졌어요. 혹시 식당에서 실수로 붙인 건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붙인 건가? 때마침 최미정 씨가 휴대폰을 꺼내 딸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사모님께 우리 라이 사진 보여드려야겠네요. 이번에 회사에서 대상 받았을 때 사진이에요. 그녀가 휴대폰 화면에 정신이 팔린 사이 저는 재빨리 그 종이를 떼어내 손바닥 안에 감췄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어요. 종이는 영수증 크기 정도였고 여러 번 접혀 있었습니다. 최미정 씨는 계속 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라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남자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훈이와의 관계나 사랑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마치 라이가 지훈이를 선택해 준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베푼 것처럼 말하는 투였죠. 저는 손안의 종이가 너무 신경 쓰여서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대충 맞장구를 치며 시간을 보냈어요. 도대체 이 종이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 누가 왜 이런 걸 내 밥그릇 밑에 붙여놓은 걸까? 최미정 씨가 계속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딸 자랑에 열중하는 동안 저는 손안의 종이 쪽지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도저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최미정 씨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만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휴대폰 속 딸 사진에 빠져 있었죠. 저는 손안의 쪽지를 꼭 쥔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쪽지를 내 밥그릇 밑에 붙여놓은 걸까요? 화장실은 식당 안쪽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서둘러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영수증 뒷면에 파란 볼펜으로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글씨체가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여자분들 완전 진상입니다. 아드님 절대 결혼시키지 마세요. 인생 망칩니다. 진짜로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손에서 쪽지가 떨어질 뻔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최미정 씨와 그 딸을 가리키는 내용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식당 직원이 이런 쪽지까지 써서 경고를 한 걸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편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최미정 씨의 무례한 태도, 끊임없는 돈 요구, 직원들을 하대하는 모습, 혹시 이 쪽지가 사실이라면 우리 지훈이가 정말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변기 위에 주저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쪽지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장난이나 오해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식당 직원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위험한 짓을 할 리는 없었어요. 분명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쪽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 깊숙이 넣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아까 그 젊은 직원 태성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복도 끝 직원 휴게실 문 앞에 서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성은 저를 휴게실 안으로 이끌었어요. 좁은 공간에는 낡은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직원들의 근무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쪽지 보셨죠? 제가 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24살의 젊은 청년이 이렇게까지 고민하며 용기를 낸 것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태성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하다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미정 씨와 그 딸 라이는 이 식당의 블랙리스트 손님이라고 했어요. 6개월 전부터 자주 왔는데 올 때마다 온갖 트집을 잡고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한 달 전에는 거의 다 먹은 갈비탕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모두 위생모를 쓰고 일하는데 긴 머리카락이 나올 수가 없었죠. 명백히 그들이 넣은 것이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결국 음식값을 전부 환불해줬다고 했어요. 2주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라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며 병원비를 요구했다고 해요. 바닥에 물이 있어서 미끄러졌다는 주장이었는데 당시 화장실은 완전히 말라 있었고 다른 손님들도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고성을 지르며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했고 결국 사장님이 나서서 위로금 50만 원을 줬다고 했습니다. 태성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최악은 따로 있었어요. 한 달 전쯤 어떤 남자분이 라이 씨랑 선을 보러 왔었는데 그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대기업에 다니는 3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식사가 끝날 무렵 라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남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자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답니다. 라이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기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있는 남자를 원한다면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그만 일어나자고. 그 남자분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최미정 씨는 오히려 딸을 두둔하며 남자를 구박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 남자분은 혼자 계산을 하고 떠났는데 나가면서 태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런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괴롭힐 텐데 막을 방법이 없냐고. 하지만 식당 입장에서는 손님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태성은 오늘 저를 보고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가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쪽지를 써서 밥그릇 밑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태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 지훈이가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려 한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태성은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최미정 씨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부동산 컨설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이 거의 없고 남의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겁니다. 의왕포일지구 아파트에 살지만 관리비도 몇 달째 밀렸다는 소문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훈이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걸까요? 만약 모른다면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태성은 제가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을 보고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괜한 일을 했나요? 그런데 정말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아드님이 불행해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태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젊은이의 용기와 선의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중요한 걸 알려줘서 만약 몰랐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태성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다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 몇 장을 보여줬는데 식당 내부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최미정 씨와 라이가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도 있었고 다른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도 담겨 있었죠. 태성은 혹시 필요하면 이 사진들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으니 믿을 만한 자료가 될 거라고요. 저는 태성의 번호를 저장하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휴게실을 나와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천리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 앞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할까요?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일단은 침착해야 했습니다. 자리에 돌아오니 최미정 씨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앉자 고개를 들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고기 다 탔잖아요. 불판을 보니 정말로 고기가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자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대화를 이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태성이 들려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 지훈이를 이런 사람들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태성이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과 응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최미정 씨는 제가 계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32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저는 묵묵히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자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예비사돈 최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아는 더 좋은 데로 모실게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만나는 자리였으니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절대로 다음은 없을 거라고. 우리 지훈이를 이런 사람들과 엮이게 둘 수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쪽지를 꺼내봤습니다. 인생 망칩니다라는 구절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태성이라는 청년이 들려준 이야기들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훈이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집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팔달구 전통시장 근처의 오래된 다가구 주택,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하고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벽시계가 9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지훈이가 퇴근하고 들어올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죠.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인생 망칩니다라는 글귀가 마치 저를 향한 절규처럼 느껴졌어요. 식탁 위에 쪽지를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휘갈겨 쓴 글씨체에서 그 청년의 급박함과 간절함이 묻어났죠. 종이가 약간 구겨진 것을 보니 급하게 쓰고 접은 것 같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지훈이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그리고 작년에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까지. 순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너무 착해서 오히려 걱정이 되는 그런 아이였죠. 남을 의심할 줄 모르고 항상 좋게만 생각하는 성격이었습니다. 10시 1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가 들어왔어요. 용인 기흥의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아들은 오늘도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휴대폰을 한 손에 들고 있는 걸 보니 방금까지 누군가와 통화를 했나 봅니다. 아마 라이였겠죠. 지훈이는 신발을 벗으며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라이 어머니를 만나고 왔느냐고, 어땠느냐고. 그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지훈이는 제 목소리의 무게감을 느꼈는지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 소파에 앉는 모습이 마치 학창시절 잘못을 저지르고 혼날 때를 기다리는 아이 같았어요. 33살의 성인이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은 여전히 어렸을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의 쪽지를 지훈이 앞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지훈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접힌 종이를 펼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쪽지를 읽는 동안 그의 얼굴색이 변해갔어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이었다가 곧 붉어지더니
이내 화가 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지훈이는 쪽지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거칠어서 저도 놀랐어요. 평소에 지훈이답지 않았습니다. 아마 충격이 컸나 봅니다. 저는 차분하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미정 씨가 약속 시간에 늦은 저를 어떻게 면박을 줬는지, 식단과 음식을 어떻게 깎아내렸는지, 직원들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리고 대놓고 신혼집 자금을 요구한 일까지 말을 하면서도 속이 다시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 다음엔 태성이라는 직원이 들려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 식당에서 벌어진 일들, 머리카락 사건, 화장실 넘어짐 사건, 그리고 다른 남자와의 선자리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일까지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을 설명할수록 지훈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곧 지훈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식당 직원 한 명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라이와 그 어머니를 그렇게 나쁘게 볼 수 있냐고, 정당한 요구를 진상짓이라고 매도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지훈이는 거실을 서성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다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쳐다보기를 반복했어요. 그의 내면에서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죠. 한참을 그렇게 방황하던 지훈이가 다시 제 앞에 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라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1년 넘게 만났는데 자신이 모를 리 없다고, 그리고 설령 어머니가 조금 까다롭더라도 그게 라이 잘못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거부의 몸짓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평생 한 번도 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적 없는 아들이었는데 저는 결심을 굳히고 똑바로 서서 지훈이를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겠다고. 그동안 지훈이가 직접 라이와 최미정 씨를 관찰해 보라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빼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당장 결혼을 반대할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였으니까요. 저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한 달 후에도 여전히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 결혼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결혼식에도 가지 않을 거고 며느리로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신혼집 자금이나 결혼 비용도 일절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지훈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평생 자상하고 따뜻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차가운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3살의 어른이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날 밤 이후로 처음이었죠. 눈물을 닦으려고 손등으로 눈가를 문지르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째깍, 째깍, 그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훈이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쾅 닫을 줄 알았는데 조용히 닫는 모습에서 오히려 더 큰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 한 잔을 따르려다가 컵을 놓쳤어요.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에 놀라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대립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반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엔 7시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유난히 일찍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를 듣고도 지훈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소리, 가방을 챙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는 거실을 빠르게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차려놓은 아침밥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오전에 가게에서 김밥을 말면서도 계속 지훈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김밥에 단무지 넣는 것을 깜빡해서 다시 말아야 했어요.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실수는 처음이었습니다. 옆 가게 사장님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한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혹시 지훈이가 다른 전화로 거는 건가 싶어 급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태성의 목소리였어요. 태성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은 후 추가로 알려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의왕포일지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데 최미정 씨의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는 거였어요. 관리비를 넉 달째 연체 중이고 아파트 대출금도 석 달째 안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경고장이 여러 번 왔는데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동네 상가 여러 곳에서 외상값을 갚지 않아 출입금지가 됐다고 했습니다. 미용실, 마트, 심지어 동네 빵집에서도 더 이상 외상을 안 해준다고, 이런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답답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훈이의 경제력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분명했어요. 순진한 지훈이는 아직도 사랑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저녁이 되어도 지훈이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9시, 10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지훈이에게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 보니 꽤 마신 것 같았어요.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만나 하소연을 했겠죠. 지훈이는 신발을 벗다가 균형을 잃고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있는 거실 쪽을 흐릿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술에 취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는 혀가 약간 꼬인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라이와 더 자주 만날 거라고. 엄마가 말한 대로 한 달 동안 직접 확인할 거라고. 그 말을 남기고 지훈이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둔탁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이와 대립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훈이는 매일 퇴근 후 라이를 만나러 갔고 집에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저와는 여전히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밥도 먹지 않고 출근했고 저녁도 밖에서 해결했죠. 마치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지훈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새로 산 것 같은 남색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죠. 머리에는 왁스까지 발랐더군요. 아마 라이와 데이트 약속이 있나 봅니다. 지훈이는 신발장 앞에서 운동화를 신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늦을 거라고.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1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지훈이의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금은 판교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청년이었죠. 민수는 지훈이보다 더 현실적이고 냉정한 성격이라 저는 늘 든든하게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요즘 이상하다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근 있었던 일들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지난달에 우연히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라이를 봤다는 거예요. 당시 라이는 최미정 씨와 함께 명품 매장에 있었는데 점원과 큰 소리로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방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다며 반값에 팔라고 요구했는데 점원이 난색을 표하자 매니저를 부르라며 소동을 피웠다는 거였어요. 민수는 당시에는 그냥 까다로운 손님이려니 했는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연결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오후에 지훈이를 만나기로 했다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민수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지훈이도 친구 말이라면 조금은 귀를 기울일지도 모르니까요. 오후 4시쯤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당황한 듯하면서도 화가 난 듯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엄마, 저 지금 판교 현대백화점이에요. 지훈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라이, 최미정 씨와 함께 쇼핑을 하러 왔는데 지금 주차장에서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였어요. 최미정 씨가 주차 요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발레 파킹을 맡긴 차를 가져오는데 5분이 늦었다며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다고 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너무 창피하다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라이의 태도였다고 했어요. 라이가 어머니 편을 들며 주차 요원에게 반말로 명령조로 말하더라는 겁니다. 평소에 지훈이 앞에서는 상냥하고 예의 바른 모습만 보였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지훈이가 직접 목격하고 충격을 받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효과적이었으니까요. 지훈이는 한숨을 쉬며 곧 끊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지훈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구두를 벗는 동작도 평소보다 느렸고 거실로 들어오는 발걸음도 무거워 보였죠. 지훈이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휴대폰도 보지 않고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한 잔 타서 지훈이 앞에 놓았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일주일 만에 제대로 눈이 마주친 순간이었죠. 그 눈빛에는 혼란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주차장에서의 소동 이후 백화점 안에서도 계속 불편한 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최미정 씨는 직원을 깔보듯 대했고 라이도 그런 어머니를 전혀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거들며 직원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라이가 지훈이 앞에서는 안 그랬으면서도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는 더 심하게 행동하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라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컵에 물방울이 묻어 있다며 다시 만들어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결국 매니저가 나와서 사과하고 음료값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최미정 씨는 보상을 더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지훈이는 머리를 감싸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본 라이의 모습이 진짜인지 오늘 본 모습이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는지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지훈이가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이 중요했으니까요. 섣불리 개입하면 오히려 반발심만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오전에 민수를 만나러 나갔어요. 2시간쯤 지나서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이와 헤어진 후였죠. 민수는 지훈이가 많이 혼란스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라이와 실제 라이가 너무 다르다며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민수는 자신이 목격한 판교 백화점에서의 일도 자세히 들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다고 했어요. 민수의 회사 동료 중에 라이가 다니는 광고 에이전시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는데 라이가 회사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계약직이면서도 정규직인 척하고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인 양 발표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회사 카드로 개인적인 용도에 지출을 하다가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는 겁니다. 월요일 저녁 지훈이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차려주니 처음으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일주일 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라이가 갑자기 비싼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더라는 거예요. 20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는데 다음 달이 자기 생일이니 미리 선물로 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훈이가 너무 비싸다고 하자 라이는 화를 내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따졌다고 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라이가 보여준 소박하고 검소한 모습은 다 연기였던 건지 아니면 지금이 일시적인 변화인 건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화요일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는 정 사장님이었어요. 정 사장님은 수원 일대 부동산 정보에 정통한 분이었는데 중요한 정보가 있다며 찾아온 거였습니다. 정 사장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미정 씨가 의왕포일지구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조만간 경매에 넘어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채까지 손을 댔다는 소문이 돈다고 했어요. 정 사장님은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으면 큰일 난다고 걱정했습니다. 빚독촉이 심해지면 사돈 집에까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을 여러 번 봤다면서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지훈이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 지훈이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라이와 통화를 했는데 라이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줄 모르고 전화를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가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라이가 친구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훈이는 순진해서 다루기 쉽다고 결혼하면 경제권을 다 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방해가 되면 따로 살면 된다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라이가 지훈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과 집안 때문에 만난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3살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배신감과 상처로 가득한 눈물이었죠. 저는 지훈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주일 만의 포옹이었어요. 지훈이는 제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요일 아침 지훈이는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라이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볼게요.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나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토요일 오전 10시 분당 정자동의 한 웨딩 컨설팅 업체 앞에 지훈이가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인테리어가 보였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나고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죠. 지훈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이와 최미정 씨는 이미 와서 카탈로그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최미정 씨는 붉은색 정장을, 라이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마치 오늘이 실제 결혼식인 것처럼 들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웨딩 플래너 윤서영 씨가 나타났습니다. 40대의 단정한 여성으로 1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다는 전문가의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상담실에는 큰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 전체가 웨딩드레스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었죠. 윤서영 플래너가 차분한 목소리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하객은 몇 명 정도 예상하는지, 원하는 컨셉은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런데 최미정 씨의 첫 마디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플래너 양반, 우리는 돈 걱정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제일 비싼 걸로만 보여주세요. 최미정 씨는 팔짱을 끼고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영 플래너는 당황한 기색 없이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이 차가워지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정중하게 여러 옵션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패키지를 설명할 때였습니다. 윤서영 플래너가 합리적인 가격대의 상품을 추천하자 라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싸구려 스튜디오에서 찍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네 사진관에서 찍는 것도 아니고. 지훈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본 스튜디오는 충분히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라이와 최미정 씨는 계속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드레스가 구리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무명이다. 앨범 재질이 싸구려 같다며 트집을 잡았어요. 1시간이 넘도록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최미정 씨와 라이는 가장 비싼 패키지를 고르면서도 추가 할인을 요구했어요. 정가의 절반으로 깎아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였습니다. 윤서영 플래너가 난색을 표하자 두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미정 씨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이 정도 할인은 기본으로 해준다면서 장사를 이따위로 하면 망한다고 협박조로 말했어요. 라이는 옆에서 거들며 자신의 SNS 팔로워가 10,000명이 넘는다고 나쁜 리뷰를 올리면 타격이 클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지훈이는 의자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와 그 어머니가 이렇게 천박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 충격을 넘어 수치스러웠죠. 결국 윤서영 플래너가 일부 할인을 적용해 주기로 하면서 상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최미정 씨와 라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윤서영 플래너가 지훈이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을 10년 넘게 하면서 수많은 커플을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다고.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일인데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한다는 건 재고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3자인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욱 뼈아프게 들렸겠죠. 윤서영 플래너는 지훈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웨딩 컨설팅을 마치고 나온 지훈이는 곧바로 민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민수는 지훈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한 듯 했어요. 지훈이는 한숨을 쉬며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할 말이 있었다고. 작년 겨울 민수가 여자친구와 백화점에 갔을 때의 일이었다고 했어요. 명품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큰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라이였다는 겁니다. 당시 라이는 점원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서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가방에 보이지도 않는 스크래치가 있다며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반값에 팔라고 요구했다는 거였습니다. 점원이 정중하게 거절하자 라이는 본사에 신고하겠다며
점원의 이름표를 사진으로 찍었다고 했어요. 민수는 그때는 지훈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친구로서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민수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지훈이는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화면은 꺼진 상태였습니다. 아마 라이의 연락을 기다리면서도 받고 싶지 않은 복잡한 심정이었겠죠. 저는 지훈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길 바랐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지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쉰 것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가는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뚜렷하게 수척해진 얼굴이 안쓰러웠습니다. 지훈이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 라이를 만났을 때는 정말 천사 같았다고, 소박하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모습들이 하나둘 드러났다고 했어요.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지만 사랑하니까 그냥 넘겼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지훈이에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웨딩 플래너 윤서영 씨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은 후 추가로 알려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윤서영 플래너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토요일 상담 이후 최미정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는데 욕설을 섞어가며 추가 할인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거절하자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도배하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여러 웨딩 커뮤니티에 허위 비방글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윤서영 플래너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업계에서도 최미정 씨와 라이 모녀는 요주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했어요. 다른 웨딩 업체들도 이미 피해를 본 적이 있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상대방의 인성과 가치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결혼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다고. 전문가로서의 조언이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의 진심 어린 충고라고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태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의 대학 선배가 의왕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최미정 씨가 그곳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3개월 전 최미정 씨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일부러 컵을 엎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뜨거운 커피에 데웠다며 병원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CCTV를 확인해 보니 최미정 씨가 의도적으로 컵을 밀어 엎는 장면이 찍혀 있었지만 계속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결국 합의금을 줬다고 했어요. 태성은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상습적이라고 했습니다. 동네 여러 가게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대부분 장사에 지장이 생길까봐 적당히 합의하고 넘어간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동네 상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서 최미정 씨가 오면 모두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지훈이는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빛이 전과 달랐어요. 일주일 전에 혼란스럽고 아픈 눈빛이 아니라 뭔가 결정을 내린 사람의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앞에 앉아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라이를 만나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엄마가 처음부터 옳았다고,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 자신이 그저 이용당할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운 것 같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며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목요일 오후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지훈이를 걱정하는 마음에 퇴근길에 들렀다고 했어요. 민수는 과일을 한 봉지 사왔는데
지훈이가 좋아하는 귤이었습니다. 친구의 작은 배려가 고마웠어요. 민수는 거실에서 지훈이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끔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민수가 일부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풀어주는 것 같았어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민수가 떠나고 난 후 지훈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줬다고. 이런 일을 겪는 것도 인생의 경험이고 더 큰 불행을 막은 것이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은 언젠가 꼭 만나게 될 거라고 응원해줬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지훈이는 오랜만에 아침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를 먹으며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회사 이야기, 동네 이야기 같은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지훈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거실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에는 흥신소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민수의 소개로 일주일 전에 의뢰했던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였습니다. 지훈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봉투를 열자 수십 장의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미정 씨와 라이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 부채 현황, 소송 기록,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지훈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서류가 구겨질 정도였죠. 보고서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미정 씨의 총 부채가 3억 원이 넘었고 그중 절반이 사채였어요. 의왕포일지구 아파트는 대출 원리금을 6개월째 연체 중이었고 다음 달이면 경매 절차가 시작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라이 역시 신용카드 대금과 소액 대출을 여러 곳에서 받아 연체 중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최미정 씨의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한 남성에게 접근해 금전적 피해를 입힌 기록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법원 기록에는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라이 역시 과거에 2번이나 약혼 파기 후 위자료를 요구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고요. 지훈이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한숨 소리가 깊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더 이상 혼란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엄마, 오늘 라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어머니도 같이 오기로 했고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이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떨림은 멈춰 있었어요.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미정 씨와 라이가 도착한 거였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최미정 씨는 모피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라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장군처럼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최미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그래, 오늘 결혼 날짜 정하려고 부른 거죠? 저희는 가을이 좋을 것 같은데. 지훈이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흥신소 보고서의 첫 페이지가 두 사람의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최미정 씨의 얼굴이 굳어졌고 라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지훈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빚, 경매 위기의 집, 과거의 사기 전력까지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두 모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어요. 특히 과거 소송 기록이 나왔을 때는 최미정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어요. 최미정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지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이 결혼 여기서 끝냅시다. 그 한마디에 최미정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목에는 핏줄이 섰어요. 그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감히 우리를 조사했단 말이야? 최미정 씨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의 가식적인 웃음은 온데간데없고 악에 받친 표정만 남았어요. 라이도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지훈이에게 매달렸지만 그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사업 실패 때문이고 곧 해결될 거라고. 자신은 지훈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진정성이 없었어요. 오히려 초조함과 다급함만 느껴졌죠. 지훈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거라는 걸 이제는 안다고. 그 말에 라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최미정 씨가 갑자기 전략을 바꿨습니다. 협박조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일방적인 파혼은 불법이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겠다고. 그동안 들인 시간과 감정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오히려 사기 미수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그 말에 최미정 씨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두 모녀는 결국 욕설을 퍼부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어요. 지훈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지훈이 옆에 앉아 등을 쓸어줬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훈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그것도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원맘 카페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거였어요. 익명으로 작성됐지만 내용을 보면 누가 썼는지 뻔했습니다. 글의 제목은 선정적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아들이 짜고 사기 결혼을 시도하다 발각됐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어요. 최미정 씨와 라이가 피해자이고 저희가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거짓말로 가득했습니다. 더 악질적인 것은 저희 집 주소를 암시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팔달구 전통시장 근처 분식집 운영, 아들은 반도체 회사 다닌다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벌써 수십 개의 비난이 달려 있었고요. 지훈이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장 맞대응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저는 지훈이를 말렸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차분하게 대처하자고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최미정 씨 측 변호사가 보낸 거였어요.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3억 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지만 법적인 형식을 갖춘 문서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지훈이는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수의 소개로 서초동의 유명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이채린 변호사라는 42세의 여성 변호사가 우리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민형사 분쟁 전문가로 승소율이 높기로 유명한 분이었죠. 이채린 변호사는 우리가 가져간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흥신소 보고서, 태성이 제공한 증언, 웨딩 플래너의 진술서, 민수의 목격담까지 서류를 다 본 변호사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사기 미수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수 있다고. 특히 온라인 비방글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최미정 씨의 먼 친척이라는 오명숙 씨였어요. 61세의 이 여성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직접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오명숙 씨에 따르면 최미정 씨는 젊었을 때부터 허영심이 심했고 늘 남의 돈을 노리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라이에게도 어릴 때부터 부자 남자를 잡는 것만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번 지훈이와의 일도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오명숙 씨는 법정에서 증언할 의향도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친척으로서 부끄럽지만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고 싶다고.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에 저희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수요일 이채린 변호사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최미정 씨 측에 반박 자료를 보내고 온라인 비방글에 대한 삭제 요청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또한 우리 쪽에서도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최미정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전과 달랐어요. 오만함은 사라지고 초조함만 가득했습니다. 합의하자고 서로 고소를 취하하자고 애원했지만 지훈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법대로 하자고. 금요일 수원맘 카페의 비방글이 삭제됐습니다. 운영자 측에서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조치를 취한 거였어요. 또한 작성자의 IP 주소가 최미정 씨의 집과 일치한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죠. 지훈이는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평온함이 돌아왔고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조정실 앞 복도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차가운 빛을 내고 있었고 복도 끝 창문으로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감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턱을 살짝 들고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채린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표정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난 한 달간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었죠. 흥신소 보고서, 태성의 진술서, 웨딩 플래너의 증언, 민수의 목격담, 그리고 오명숙 씨의 증언까지. 조정실 문이 열리고 조정위원이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넓은 조정실 안에는 큰 원탁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이미 최미정 씨와 라이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두 모녀의 얼굴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차림새는 사라지고 수척해진 얼굴에는 초조함만 가득했죠. 조정위원은 60대 초반의 점잖은 남성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양쪽을 번갈아 보며 사건의 개요를 확인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조용한 공간을 채웠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최미정 씨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남자 변호사였는데 목소리에 힘을 주려 애쓰는 것이 역력했어요.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그들이 준비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라는 것이 고작 문자 메시지 몇 개와 사진 몇 장뿐이었죠. 지훈이와 라이가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을 증거랍시고 내밀었을 때는 조정위원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채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을 열고 하나씩 증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흥신소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최미정 씨의 3억 원이 넘는 부채 내역이 한 줄 한 줄 낭독될 때마다 최미정 씨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특히 사채업자 명단이 나왔을 때는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태성의 진술서였습니다. 식당에서의 상습적인 갑질과 머리카락 사건, 그리고
다른 남성과의 선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태성이 제공한 사진들도 함께 제시됐는데 최미정 씨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 윤서영 씨의 진술서가 낭독될 때는 라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내용이 나오자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오명숙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친척이 직접 나서서 최미정 씨의 과거 전력과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폭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라이를 어릴 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교육했다는 부분에서는 조정위원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미정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희를 모함하려고 짜고 친 거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항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채린 변호사가 차분하게 추가 증거를 제시했거든요. 최미정 씨가 온라인에 올린 비방글의 IP 추적 결과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감정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양측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만큼 합의를 권한다고. 그러면서 최미정 씨 측에게는 즉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어요. 최미정 씨의 변호사가 의뢰인과 급히 상의를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최미정 씨는 계속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무언가 강하게 설득하는 듯했고 결국 최미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저희에게는 아무런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보여준 거짓과 기만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조정위원이 합의 조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최미정 씨 측은 모든 민사소송을 즉시 취하한다. 둘째, 온라인에 올린 비방글에 대해 공개 사과문을 게시한다. 셋째, 향후 지훈이와 저희 가족에게 어떠한 접근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다. 이채린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락한다면 저희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만약 한 가지라도 어길 경우에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최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라이도 울먹이며 서명했는데 서명하는 내내 지훈이를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겠죠. 조정이 끝나고 조정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최미정 씨가 저희를 가로막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저희를 노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이렇게 끝난 줄 알아요?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 저주 같은 말을 남기고 그들은 비틀거리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다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희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법원을 나와 봄 햇살을 맞는 순간 지훈이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운에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듯 그동안의 모든 스트레스를 내뱉는 것 같았어요. 얼굴에는 홀가분함이 묻어났고 어깨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채린 변호사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잘 마무리됐다고 이제 새 출발을 하시라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지난 2달간의 전쟁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쯤. 지훈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그 쪽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태성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훈이는 지금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거라는 걸. 이틀 후 수원맘 카페에 최미정 씨 명의의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자신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을 인정하고 저희 가족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문장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희의 명예가 회복됐으니까요. 일주일 후 정 사장님에게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미정 씨의 아파트가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어요. 그들은 짐을 챙겨 어디론가 떠났는데 아마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동네 상인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태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의 일이 잘 해결됐는지 안부를 묻는 전화였어요. 저는 모든 것이 잘 끝났다고, 그의 용기 덕분이라고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습니다. 태성은 쑥스럽게 웃으며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최근 식당에 오는 손님들 사이에서 저희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고. 용기 있는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로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독서를 했어요.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쓴웃음을 짓지만 더 이상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곤 했어요. 저녁 식탁에서 지훈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 눈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만날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되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밖에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안은 따뜻했고 평화로웠어요.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고요한 일상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5월의 어느 토요일 저녁, 저와 지훈이는 다시 영통 한우 숯불 정육식당을 찾았습니다. 2달 전 그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왔어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품에 준비해온 흰 봉투를 단단히 쥐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태성과 식당 사장님을 위한 감사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전히 숯불 냄새와 함께 활기찬 분위기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저녁 시간이라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우리를 본 태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몇 달 사이에 더 의젓해진 것 같았어요. 어깨도 넓어진 것 같고 표정도 더 밝아 보였죠. 태성은 우리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처음 최미정 씨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쁜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지훈이도 감회가 새로운지 한참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곧 사장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인자한 얼굴을 한 분이었는데 그동안 이 식당을 20년 넘게 운영해 오셨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우리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태성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잘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봉투를 사장님께 건네려 했지만 사장님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결국 사장님은 마지못해 받아주셨습니다. 태성에게도 따로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우의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서였겠죠. 지훈이도 오랜만에 밝게 웃으며 고기를 구워 제 앞접시에 놓아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지훈이는 완전히 예전 모습을 되찾았어요. 주말마다 등산을 가거나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얼굴색도 좋아졌고 웃는 일도 많아졌죠. 8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훈이가 권성구 시립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갔다가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철학 코너에서 책을 찾다가 실수로 책 더미를 쓰러뜨렸는데 그것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류소연이었습니다. 30살의 도서관 사서였죠. 소연은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맑고 따뜻했다고 지훈이가 나중에 제게 말했어요. 흩어진 책들을 함께 주우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는데 소연이 철학책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이는 주말마다 도서관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책을 빌리러 간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소연을 만나러 가는 거라는 걸.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고 눈빛이 반짝였으니까요. 상처받은 마음이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지훈이가 소연과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고 제게 알려왔습니다. 도서관 휴게실에서 매일 점심을 함께 먹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소연은 소박하고 검소한 성격이었는데 화려한 것보다는 조용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10월의 어느 토요일 드디어 소연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와 함께 들어선 소연을 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는 진짜구나.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선함과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소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두 손으로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는데 직접 구운 쿠키라고 했어요. 포장도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소연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특히 따뜻해졌어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평생 주부로 살아오신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소연의 진솔함에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허세나 가식이 전혀 없었어요.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이 천직이라며 행복해하는 모습, 책 이야기를 할 때 빛나는 눈빛, 그리고 지훈이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겨울이 오고 새해가 밝았어요. 지훈이와 소연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연결어갔습니다. 화려한 데이트 대신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거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에서 소박한 저녁을 함께 먹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죠. 2026년 2월의 어느 날 지훈이가 제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연에게 청혼했고 승낙을 받았다고.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들이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밀려왔거든요. 3월에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소연의 부모님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소박하지만 품이 있고 검소하지만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정식 집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식사를 했고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부담 갖지 말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5월의 마지막 토요일 드디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진심 어린 축하로 가득했어요. 소연은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없이도 빛나는 신부였죠. 지훈이가 소연의 손을 잡고 예식장으로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1년 전 그 식당에서 발견한 쪽지, 최미정 씨와의 대립, 법정에서의 싸움, 그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악몽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더 큰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주례사를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온다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피로연에서 소연이 제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훈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을 배웅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쪽지가 불행의 예고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신호였다고. 태성이라는 청년의 용기가,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우리 가족을 진짜 행복으로 이끌어준 거라고.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으니 조용하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창밖으로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탁자 위에는 결혼식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지훈이와 소연의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불행이 행복의 씨앗이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